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55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왜 어렵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다 우리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식들을 먹기 때문에 충분히 다 나는 이해합니다. 전국 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인간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가장 심층적으로 담아낸 책. 운명에서 희망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대통령 문재인의 솔직한 이야기. 가장이자 아버지 문재인에 관한 김정숙 여사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일화들.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통령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분석해주는 심리학자의 사려 깊은 관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고 싶다면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나는 꼽살이다 155회. 저는 경제의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구멍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예요. 네, 오늘도요 제 옆에는요 우리들의 귀염둥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사람인지 고양인지 구별이 안 가는 바로 그분 경작계 헬로키티. 밥 없애 인마. 선대 소장님. 와. 어때요 헬로키티?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헬로키티. 아니, 나도 좋아해. 헬로키티 좋아해요? 우리 딸내미가 한때 너무 좋아했어. 그래 헬로키티는 좀 마음에 드나 봐요? 그나마? 그중? 헬로데인? 뭘로 해야 될까 오늘? 헬로키티? 헬로키티는 뭐 좋네. 신체적 특징 없어. 코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동글동글하잖아. 눈 되게 작지. 그거 닮았다. 네. 내가 눈이 어디 작다고 그래 지금. 엄청 작은 거. 이거 작가분이 이거 사진 좀 찍어놔야 되나? 그래요? 극혐. 자, 낙곱살 제 155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광고 시간. 네, 오늘도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쭉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이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이 건조주의보로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번지기도 쉬워서 큰일인데요. 자, 빨리 좀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02-849-9730. 네, 7,000원 운전자 보험, 10,000원 화재 보험입니다. 나 지금 조만간 나 진짜 운전자 보험 새로 들어야 되는데 이분께 전화해서 해달라 그럴까? 알아서 하시고. 우리 광고주야. 잘해. 그래? 잘하란 말이야. 나도 지금 갈아탈까? 네. 자, 운명에서 희망으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런 대목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인권 변호사 시절에도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철없는 사람, 운 없는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 등등 어찌 보면 실패한 여러 사람을 선입관 없이
변호했던 것도 열등한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우수한 자녀에만 편애하지 않으려 하는 공평한 아버지상과 겹친다. 네, 그동안 봐왔던 정치인은 이 선거 때만 되면 서민 흉내 내고 그 외에는 갑질, 개저씨처럼 행동하는 거 너무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 따뜻한 정치인, 따뜻한 대통령을 우리도 가지게 됐구나. 게다가 얼굴도 너무 잘생겼잖아. 나 진짜 나 너무 좋잖아. 나 사진 나 집에 있잖아. 나 진짜 하루에 3번씩 보면 기분이 좋아져. 맞아. 요새 그 사진으로 안 받으면 매일 기사 보면 다 나와. 네. 운명에서 희망으로.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명에서 희망으로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혹시 이 낙곱살에 다 광고 좀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분명히 많은 분들이 또 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요. 이메일 주소 naggobsal@gmail.com 낙곱살@gmail.com 네, 여기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저희가 가격도 그냥 후려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싸게 보이는 거 아니야? 싸게 보여도 돼. 광고에서는. 네. 자,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시는 모든 고마운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빅 이벤트 7월 8일과 9일 이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열리는 2017년 미래기회는 어디 있는가? 어떻게 많이 신청하셨어요? 예, 많이들 신청했죠. 오, 지금 우리 800명 모집인데 네. 이 430명 돌파했고요. 오, 과반수 이상 했네요. 네,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죠.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 보통 이렇게 행사가 가까워올수록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800명이 언제 다 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일찍 좀 신청하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6월 23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네. 저희 연구소가 올해 연초에 성장형 우량주 보고서 40 종목을 나 그거 나 좀 줘봐. 왜? 나 지금 주식 지금 저거 돈 내고 봐.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라니. 우리 사이가 뭐 손가락질하는 사이에. 당신 나 갈구는 사이잖아. 진짜 이거 저 탐나더라고요. 이거 되게.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분석해봤더니 네. 우리가 추천한 종목들의 한 80% 정도는 올랐고요. 그 중에 많이 오른 종목은 한 5개월여 동안에 거의 한 70% 이상 오른 종목도 있더라고요. 오, 대박이다. 네. 나 좀 알려줘요, 기뜸. 줄게. 줘, 애처롭다, 줘봐. 진짜. 줘봐. 여튼, 네. 연초에 이제 발간했던 성장형 우량주 40선 보고서의 PDF판, 컴팩트판을 요번에 드립니다. 야, 이 진짜 갖고 6월 싶다. 23일까지 신청하신 네. 분들. 음. 그 외에 이제 우리 미국의 미래 유망주, 이걸 분석한 보고서도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퍼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기존 연구소 회원들 연초에 가입하셨던 분들 들으면 좀 속상할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우리 국내 보고서 패키지 이상을 가입하셔야 저희가 이걸 드렸거든요. 그럼 이러다가 회원 가입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봐봐 그때 이미 저 보고서를 보셨던 분들 중에는 이미 그분들. 혜택을 받겠죠. 나름. 그렇군요. 근데 이걸 하여튼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특집 보고서를 드리니까 네. 가능하면 6월 23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네. 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7월 8일과 9일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열립니다. 2017년 미래기회는 어디 있는가? 지금 과반수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네. 조금 있으면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올라타세요. 네네. 그래도 한 6월 23일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가입하시고 아니 이렇게 가입 문의가 쇄도하는 게 제 네. 트위터로 네. 정말 또 어떤 분이 곽혜나 수학연구소 어떻게 가입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혹시 우리 연구소는 착각한 거 아닐까?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말이 너무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연구소가 그래서 그분께 아직 제가 지금 문을 안 열었거든요. 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 죄송함을 제가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만간 열게요 문을. 네 그럴 테니까. 아니 열지도 않았는데 왜 연구소 타이틀은 쓰고 있는 거야? 아니 연구하니까 당신 무슨 연구를 해?
이렇게 아니, 나를 무시하네. 오늘 아니, 두고 봐. 그놈의 연구는 맨날 밤에 술 마시면서 하나? 아니야. 내가 오늘 물어뜯을 거야. 오늘 주제가 아주 당신 좋으니까. 늘 물어뜯었어. 네. 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특강이죠. 2017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얼른 가셔서 신청해 주세요. 서울 고덕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입주할 때까지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인데도 청약대기자로 북적입니다. 재건축 효과로 인근 다른 아파트의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단지가 크고 역세권이고 하니까 한 1억 정도 붙은 거예요. 물건 잡기가 어려워 일반. 주가에 이어 부동산 가격마저 오르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이달 초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2.04% 오르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인 0.96%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연초 부산의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대선 이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겁니다. 더불어 가계대출 상승세도 매섭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신용대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규모도 5,600억 원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대선 이후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진 데다 치솟았던 마이너스 대출의 금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새 정부 들어 가계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 등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는 것에 더해 주택시장, 금리 정책까지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kop살이다 제155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째인데요. 정말 숨 쉴 틈 없이 다방면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인사 문제로 상당히 애도 먹고 있고 정말 좀 이 숨가쁜 한 달이었는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집값. 네, 요즘 이 서울 집값 왜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특히 강남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시장이 펄펄 끓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안 그래도 이 위험수위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 더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부 차원에서 빨리 불을 끌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자, 근데 아직까지 이 정부에서 워낙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경제부총리가 이제 막 임명이 돼서 그런지 이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낙곱살에서는 현재 주택시장 분위기를 점검해 보고요.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신 오늘의 정말 빵빵 게스트. 한국에서 아니야. 세계 최고! 우주 최고의 게스트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선대 소장님! 으아! 네. 미쳤구나 드디어. 이 의아가 과연 반가운 의미인지. 으아! 네. 인사해 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네. 헬로키티 선대인입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 뭐 맨날 나오는데 모셨어. 그리고 내가 하자고 그랬잖아 이거. 네. 뭐 좀 저희가 사실 이 주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게시판에도 정말 이 선대인 소장님 오래 살라고 그렇게 욕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 생각에 무병장수 할 것 같아. 오래 살 것 같아. 진짜 130살 그냥 살 것 같아. 수명 다 채울 것 같아.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네. 완전 땡큐인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댓글에도 뭐 난리 났더라고요. 페이스북 네네. 댓글은 뭐 무슨 댓글? 뭐 선대인 말 듣고 집 안 샀는데 이렇게 집값 오를 줄 몰랐다. 당신 말 들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한다. 선대인은 10년째 집값 폭락한다더니 뭐냐? 오르기만 잘 오른다. 선대인은 남들 보고는 집 사지 말랬다면서 자기는 뭐 어디다가 집 샀다며. 오늘은 제가 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선대인은 경제학계 김상혁이다.
김상혁이 누군데? 옛날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대위는 저는 집값이 뭐 하락한다고 했지만 떨어진다고는 안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그 댓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야 이거 부동산계의 김상혁이구나 이러면서 아, 나 잘한다. 네, 아유 너 오늘 재밌냐?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네. 잘한다. 댓글 보면서 너무 큰 웃음 주셔가지고 자 근데 아니 그래서 네. 당신은 너무 통쾌하게 웃는다. 아 그래 아니 어? 안타까움에 아니 안타까움에 뭐가 안타까운 게 표정이 전혀 안 나타났는데. 진짜 헛웃음. 아유 참나. 아이고 참나. 네. 아 근데요 이거 다 비슷비슷한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이게 내가 보니까 대박이에요. 자, 이 느낌 어때요? 빨리 느낌 얘기해 주세요. 느낌 네. 느낌 뭐 좋진 않지. 근데 그쵸. 뭐 그렇다고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 부동산 업계 쪽 사람들이 맨날 앉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주구장창 쓰는 거야. 아니 근데 네. 저는 이런 댓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손질 오빠 말을 안 듣고 빚을 쫙 내서 집 산 사람들은 지금 막 만세 부르고 있겠네. 그러면 만세 이러면서 좀 댓글 좀 올려주시지. 나 빚 내서 집 사는데 지금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 왜 그분들은 글 안 올리지? 그런 걸 많이 올리잖아요. 올렸어요? 재테크 카페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 좀 게시판에도 좀 선대인 땡큐 이러면서 좀 올려주지. 내가 당신 말 안 들었어 이러면서. 참 이분이 그러네요. 오늘 나 골 찌르려고 나왔구나.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부동산 업계에서 처음에 작업을 하더니 이제 그게 또 재테크 카페들 들어가면 계속 이제 집사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구장창 뭐 이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야, 나는 그 사이에 뭐 책도 이게 미친 부동산을 쓴 게 2014년 말쯤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의 3년 돼가네요. 2013년 말인가? 2013년 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뭐 연구소 일도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악다구니 써봐야 뭐 잘 안 소용이 먹힌다 있을까? 싶으니까. 그다음에 저도 이제 연구소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고 뭐 하는 일에 사실 좀 바빴던 거죠. 그래서 다른 주제들 원하고 뭐 관심 가져야 될 내용들이 많았고. 근데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는 나는 계속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좋겠다. 근데 유명한데 이제 계속 이런 거지. 욕하는. 악플도 관심이라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10년 동안 뭐 계속 폭락론 주장했다. 이 이야기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부터가 좀 의의가 없는 게 내가 2008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책을 써서 부동산 폭락 가능성을 그때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2008년 경제 위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 뭐 폭락까지라고 안 할지는 몰라도 그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집값이 6개월 만에 25%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그때 현실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단기 국면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이야기했던 것은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선대위는 10년째 폭락 이야기하는데 뭐 폭락 왔냐? 그러니까 폭락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락 안 왔다. 또 모르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니 왜 안 떨어지고 있냐? 뭐 그래서 이제 뭐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퍼지는 것 같아. 니 때문이다. 네. 그래서 내가 망했다. 지금 생각은 하여튼 뭐 얼마 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1차로 했는데.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진짜요? 네. 뭐 쓸데없는 루머들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선대위는 남들 보고는 집 사지 말라면서 자기는 어디다 집 샀다. 뭐 아주 집 안 샀죠. 전세잖아요. 그렇지. 나는 김영민 말에 따르면 내가 산 집은 계집밖에 없어. 어디? 나 되게 이상한 애드립 칠 뻔했어. 됐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할게요. 이게 그만해. 사실 저는 계집? 작가님도 그 생각했죠. 작가님도 난 이 생각했거든. 뭐. 계집질? 죄송해요. 진짜. 계집. 죄송해요. 정말. 보니까 저번에 시방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댓글로 재밌었다고. 저 그런 거 다 봅니다. 네. 정말. 좀 천박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저렴하네, 진짜. 저렴한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 당신만 저렴해. 그래서 내가 산 건 계집밖에 없다.
사실 뭐 계집도 잠깐 샀었고. 어. 일단 뭐 저는 전세 살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80%라면 나는 거꾸로 금융자산이 80%인 오, 사람이죠. 주식 뭐 이런 거? 뭐 주식도 있고 하여튼 뭐 금융자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말한 거하고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뭐 하성 동탄에 집 샀다, 강남에 뭐 어디에 집 샀다, 뭐 심지어는 장모님 이름으로 차명을 해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나오는 게 책 팔아서. 책 아니, 팔아서 그걸 했다? 당신들이 책 써서 한번 그거 빌딩 살 수 있는지 한번 사보셔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또 한때 그 청소년 권장 도서 수학의 여신 수학계의 베스트셀러 정말 무서울 정도로 팔렸다고 출판 업계에서 엄청 놀랬던 그 책도 18,000부 팔렸는데 사실 진짜 들어오는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8,000부 그래봐야 달랑 한 2천만 원? 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와, 근데 그 돈으로 집을 어떻게 사냐고. 못 사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정을 해서 그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로 검찰이 그 중에 5명에 대해서는 네. 예, 그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 기소를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욕을 계속 아주 집요하게 쓰거나 그다음에 이 댓글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할 테니까 제가 미리 경고를 해둡니다. 미리 네. 경고를 해두는데 이걸 보고 그래도 그나마 썼던 글들을 뭐 지운다거나 뭐 하는 건 그래도 정상의 참작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둔다. 제가 하여튼 형사 고소를 다 합니다. 그다음에 형사 고소만 하는 게 아니라 민사 고소까지 다 하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정권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그런 조류 정권에서 제가 뭐 이야기해봐야 뭐가 먹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더니 제가 엄청 만만한가 봐요 사람들이. 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하여튼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악플 댓글 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경고를 날리는 거고요. 네. 그 일반인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제 말씀을 이렇게 어쨌거나 좀 주요하게 참고해서 아마 이제 판단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제 예측이 틀린 게 맞아요, 사실. 뭐 그분들이 느끼기엔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어쨌거나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그럼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 한 2, 3년간에 벌어졌던 그 상황은 특히 이제 미친 부동산에서 제가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후로 어쨌거나 2014년 8월부터 최경환 전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를 이제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올랐잖아요. 네네. 이게 수도권하고 특히 부산 제주 쪽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경고했던 어떤 구조적 흐름으로 보자면 사실은 저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대구라든지 이런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하락세로 반전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말하는 어떤 구조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그 흐름대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제 예측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게 집값에 관해서 여러모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신규 분양이라든지 일부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신빙 아파트들 중심으로 오르고 오히려 기존의 아파트들은 이게 가격이 떨어졌거나 오른다 해도 그 상승세가 예전에 이미 고점도 달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가격이 이게 좀 주춤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 나는 건 이제 그렇게 오르는 걸 중심으로 하고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이 지수 같은 걸 만들어낼 때도 통계 지수 같은 걸 만들어낼 때도 그 신규 분양 아파트들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의 오른 가격들을 다 반영해서 해버리니까 집값이 늘 오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착시 현상도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얘기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건 네. 미리 좀 미리 이제 네네. 좀 선빵을 날려놓는 거지. 선빵선대인. 그렇죠. 내가 오늘 이거 진짜 정면 승부의 자세로 오늘 나왔어. 측면 승부라면서요? 측면은 무슨 내가 군자야 나는. 뭔 소리야? 대도무문이라고 그랬어. 뭐래?
여러분 저 리액션 괜찮죠? 뭐래? 아 정말 재수없다. 홀랭? 정말 재수없다. 재밌다. 네 알겠어요. 작가님 근데- 대도무문 큰 도둑은 문이 필요 없다. 뭐야? 아 안티의 속으로에 내가 휩싸여 있구나. 안티들은 멀리 있지 않아. 우리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거 아니죠? 난 안 쓰는데 두 분 아니죠? 게시판에 네 계속해 주세요. 선빵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지금의 집값이 왜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거꾸로 하면 가계 부채가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되면 집값이 가라앉는 건 제가 볼 때는 명백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아니다 하더라도 대다수 지역에서 그건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 가계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게 집값하고 어떻게 연동돼 있는지 또 박근혜 정부의 투기판 정책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구조를 이해하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 할 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여서 집값 오른 사람들 보고 있자니 배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말을 안 들어서 한편으로는 나도 돈 벌 수 있었는데 그래. 못 본 것처럼 이 이렇게 나쁜 엑스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당신 건데 진심인 것 같아 지금 아이고, 말하는 게. 아,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긴 호흡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저는 예를 들면 그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투기 재테크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건전한 그 가게 입장에서 살아갈 보금자리를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이왕이면 뭐 자산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참고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충분히 살다가 나중에 뭐 노후 대비를 하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때 예를 들어서 이걸 팔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집값이 올라 있어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 정말 자기 이득인 거지. 지금 잠깐 오르는데 나중에 뭐 4년 5년 지나 보니까 오히려 도로 떨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정말 일반 그냥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빚내서 집을 사서 빚에 허득허득 하다가 금리까지 올라서 또 개고생 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4, 5년 이후 또는 뭐 10년 이후 지나서 점진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했을 때 아무리 봐준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올랐을 때 그런 상황에서 파는 게 그렇게 현명한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소득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 소득으로 고생 안 하고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안 말린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부가 선동한다 또는 언론에서 선동한다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 막 꼬드긴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진짜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런데 지난 뭐 정부 때 뭐 어디서든 제대로 경고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숱한 욕을 얻어먹었죠. 지금도 얻어먹고 있는 거고. 근데요, 제가 한동안은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어쨌거나 좀 뭐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정권 바뀌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됐고 저는 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이미 뭐 김수현 수석이라든지 뭐 김현미 장관 아마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김현미 장관 같은 분도 제가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정책을 추진하면 저는 너무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그걸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시자고요. 네. 아, 지금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이제 뒤에 또 내용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서막이에요, 이거. 네. 오늘 이 방송은요. 다 들으시고요. 어디 뭐 약 먹고 왔어. 오늘 되게 에너지 넘치네. 네. 오늘 다들 들으시고 네, 이걸 주변에다가 다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아. 제가 오늘 저녁에 사실 맘마이스도 나가고 뭐 네. 아마 조만간 전국구도 나가거나 뭐 여러 방송이 나갈 텐데 네. 그래도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낙곱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곱살 방송 들으시고 주변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
그다음에 언론에 뭐 여러 가지 선동 보도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맞아 안 맞아?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 하여튼 주목해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동안은 그 부동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는 꼭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 시리즈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투기 선동가들이 정말 물론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 선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맞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어보면 다 엉터리 주장들이거든요.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사사시 분석해서 다 격파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오늘 좀 네. 오늘 좀 멋있네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보통 이랬을 때 진짜 오늘 칼을 가셨네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뭔가 쏟아내겠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쏟아내는 건 서막이라니까. 진짜 여러분 10년 묵은 변비를 품고 화장실에 온 사람처럼 오늘 아주 콸콸 쏟아낸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네. 듣고 뭐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세요. 뭐 악플이든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일부러 바빠서 안 봤는데 일부러 다 볼게요.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것도 질문 주시고요. 그다음에 댓글도 남겨주나요? 네. 그리고 뭐 악플 달아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각오하세요. 네.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소송해서 돈 벌면 우리 회식하는 회식 거야? 엄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잘한다. 아이고 네가 당신이 진짜 나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야? 댓글 부대. 알고 보니 내가 지휘자. 써서 이러면서 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주택시장 뭐 호황 아파트 일주일 사이에 1억 급등 주택시장 과열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가장 궁금해하는 건 왜 이렇게 주택시장이 펄펄 끓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도 부동산은 불패인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 대출 규제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집값이 좀 진정되나? 이랬는데 지금 또 팍팍 뛰고 있어요. 순들 오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었잖아요. 네. 그 여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스탠스를 이제 조기에 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영향이 같이 이제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좀 왜곡된 시그널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제 그게 합쳐져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명확해지면 저는 이건 뭐 충분히 지금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금 이게 정권 초기에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부동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검찰개혁이나 재벌개혁에 비하면 좀 후순위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민정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당장 계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두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팍팍 뛰니까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좀 우선적인 그 정책 순위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즘 뭐 정부 차원에서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예전에 낙곱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 교체돼도 집값 못 잡어. 주택시장 함부로 건드렸다가 집값 떨어지면 경제가 얼어붙는데 손댈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못 돼. 네, 이런 얘기.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걸 이런 빌미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좀 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네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부동산 공약 발표할 때 제가 보니까 좀 사실은 약하더라고요. 약하게. 약할 뿐만 아니라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분양 시장 규제 또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고 나서 그 부동산 정책 공약의 자장격이었던 분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네. 캠프에 한 분하고. 그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왜 안 내놨냐 하면 이게 선거 국면에서는 이걸 자칫 내놨다가 언론에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우리 아시잖아요. 언론 권력은 여전히 뭐 조중동을 위시해서 기득권 중심의 거의 지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섣불리 내놨다 공격당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놨다가 그분 인식도 뭐냐면 내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 저질러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예, 탓으로. 가라앉을 때 네. 문재인 정부가 덤태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언론 지형에서는 기득권 언론들이 특히 부동산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주 구독층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영합하는 기사 쓰면서 문재인 정부를 엄청 공격해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탄탄한 어떤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전에는 일단은 그런 정책들은 좀 미룰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약간 배경 설명을 해준 거죠. 저도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밝힐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도 뭐 보시다시피 워낙 일들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주무부처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통과됐고 아직 김현미 장관은 지명자 상태고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금융위는 아예 뭐 후보조차 이제 발표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진영이 안 갖춰진 거죠. 그 청와대에 이제 김수현 수석이 있긴 하지만 뭐 그분은 대통령한테만 어느 정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아직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게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좀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갈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뭐 집값이 급락하거나 또는 폭락하는 사태는 막으려 하겠죠. 그렇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택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 가계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걸 뭐 집값 폭락하라고 뭐 제가 이렇게 빌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집값 폭락할 수 있는 어떤 화약고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막자고 그래서 빚내 집 사는 정책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한 어떤 화약고에 화약을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하지 말라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집값 급락이나 폭락을 이렇게 최대한 방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존립 기반상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근데요, 사실 규제책을 들고 나와봐야 이미 이렇게 막 뜨거워진 주택시장 못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바로 이 참여정부 때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참여정부 때랑 뭔가 정책이 비슷하진 않을까,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뭐 집값 오르니까 뭐 아파트 불패, 강남 불패 신화만 더 키웠다 그때 괜히 규제책 쓴다고 뻘짓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라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외국 보도예요. 그러니까. 아, 외국 보도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집값 상승 압력이 되게 기본적으로 높았던 때예요. 아. 일단 집값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는 빨리 늘어나던 시기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소득이 굉장히 정체됐던 거지.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가계소득이 꽤 뭐 한 5, 6% 이상씩 계속 늘어났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때 뭐 한국 경제 성장률도 대략 4%대 후반, 5% 가까운 수준으로 계속 성장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인터넷 버블 꺼진 다음에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계속 저금리 기조를 만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넘쳐났고 EU 통합되면서 유로화도 넘쳐났고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제로 금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엔저도 심각했고 근데 이제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그 외환위기 전에 10%, 15%에 달하던 그런 고금리 시기에서 한 5%도 안 되는 저금리 시기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저금리에 경기가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다음에 부채의 절대적인 수준도 낮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값이 오를 그렇겠네요. 압력이 되게 강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는 그때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냈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무현 정부 때 투기 억제책을 썼는데도 시종 일간 썼는데도 계속 집값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보도 엄청 근데 그건 쏟아졌죠. 사실 틀립니다. 아, 왜요? 예,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김진표 장관 들어오면서 그때는 처음에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내놨어요. 근데 2003년에 이제 12.3 대책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투기 과열지구 지정한다든지 뭐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실제로 집값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그렇게 집값이 가라앉으니까 2004년 상반기부터 그 조중동에서 막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기사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일어난 것처럼 예, 붕괴가 일어나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 있다. 그때 잃어버린 10년이었죠. 지금은 네네. 20년이 돼버렸지만. 네. 그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해요. 어머. 그러니까 그때 강동석 건교부 장관, 이제 그 건설족 출신인데, 그러니까 건교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현재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이 들어서면서 이제 부양책 기조로 전환해요. 그 다음에 이 뭐 투기 가열지구 이런 거 묶었던 것들, 이런 것들 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해 겨울에 열린우리당에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추경을 편성해서 건설 경기 부양책을 막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그때 노무현 정부가 사실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이명박 시장이 그때 뉴타운 발언을 막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을 뭐 최대한 이렇게 막 풀어주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이제 엇박자를 냈던 거죠. 근데 서울 특히 강남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부동산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특히 2004년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부양책 기조로 전환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2005년에 뭐 경실련도 그랬고 그때 그 전에 이제 그 김강수 경제연구소에서 이거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0% 공영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가 이제 그 강동석 건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 말 믿고 그 판교 신도시의 상당 부분을 그냥 민간 분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투기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주택 공급 부족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뭐 그린벨트 같은 거 해제해서 이제 분양 물량 쏟아내고 하니까 그게 이제 투기판으로 자꾸 작동을 해버린 거죠. 아니 그걸 해서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 100% 공영 개발해서 정말 그 도시들 자체가 렌탈시티 중산층 서민 가구들이 주로 살 수 있는 렌탈시티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집값 안 뛰죠. 그렇다고 공급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민간 분양으로 돌리고 투기 세력들의 모익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뛰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들썩들썩 하다가 2006년 하반기 와서 이제 폭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다시 이제 폭등을 해버리니까 2006년 중반부터 해서 2005년부터 해서 이제 다시 억제책을 조금씩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도 부채와 관련해서 그때 DTI 등 대출 규제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2006년 말부터 그래서 2006년 말 2007년 1월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규제책이 나왔을 때는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투기 억제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부양책 기조로 선회했을 때 그때 집값이 뛰었던 거지. 억제책으로 계속 일관되게 갔다면 그리고 뭐 기득권 세력들의 공격 또 조중동의 공격 또 뭐 이런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래도 지금처럼 지금의 더민주당 의원 정도 수준으로 약간 각성이 됐었더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제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힘겨운 싸움을 했던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갔었더라면 집값이 그렇게까지는 폭등 안 했을 거예요. 일정하게 상승 압력이 있었으니까 완전히 제어는 못했다 하더라도 2006년 말처럼 그렇게 폭등은 안 했을 거라고요. 좀 이해가 가네요. 네.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투기 억제책 내놓고 노무현 안 됐었다. 대통령이 뭐 6번씩이나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집값 뛰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네 진짜. 왜곡 보도라는 거예요. 그러네. 예. 억제책을 썼을 땐 분명히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집값 상승 압력이 강했다면 기본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들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상승 압력보다는 대체로 국내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하락 압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책적으로 억지로 이제 부양책을 쓰니까 집값이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뛴 거죠. 특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수도권 집값 같은 경우는 가라앉았어요. 그때도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20몇 차례인가 계속 부양책을 냈는데도 가라앉았던 거거든요. 그럼 뭘 말한가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왜 뛰었냐 하면 박근혜 정부는 제가 전에도 한번 지난해에도 뭐 지난해 가을쯤인가 한번 방송을 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실은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하면 해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수준까지 정책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너무 저금리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 맞물려버렸네요. 그리고 네. 재건축 신규 분양 시장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풀어서 투기판에 자금줄 대주고 그다음에 투기판에서 이제 회전 거래가 빨리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본 거거든요. 그래서 뛴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뛰었는데 이 일정하게 뛰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갔는데도 뛴 게 한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2, 3년간의 흐름만 보고 너무 조바심 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네. 큰 흐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네네. 제가 대세 하락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 그래요? 말해주세요. 지금 제가 국민은행 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역대 정부별로 아파트값 변동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제가 호가라는 걸 사실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왜 국민은행 자료를 사용하냐 하면 국민은행이 이때부터 자료가 있는 유일한 통계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부동산 1사 같은 데 자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양심적이에요. 그다음에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집계됐으니까 그 이전 시기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노태우 정부 때는 전국적으로 70%, 서울은 70.7% 상승했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노태우 정부 때 한참 올랐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 노태우 정부 말에 이제 규제책을 쓰고 후반기에 규제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 때 그때는 이제 진짜 공급이 부족했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주택들이 확 들어서면서 그때 200만 원 막 건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때는 안정이 됐었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전국적으로 3.2%, 서울은 2% 올랐어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하면 실질 가격으로는 이때 한 20-30% 떨어진 거예요. 이 기간에만 네. 최소 30% 실질 가격은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우리가 99년에 10%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그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전국으로 38.5%, 서울이 59.8% 뛰었고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전국적으로 33.8%, 서울이 56.6%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오른 거는 사실은 외환위기 충격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미 그전에 오를 정도 수준인데 그게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확 올라간.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외환위기 충격 때문에 떨어졌던 것들이 반등한 정도의 의미에 가깝고요. 네네. 노무현 정부 때 오른 거는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압력, 그러니까 상승 압력이 강했던 시기고 네네. 한편으로는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일관되지 못했던 정책 때문에 그 생겼던 문제이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요 전국적으로 15.9% 올랐고 서울은 마이너스 3.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민은행 호가지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2% 떨어진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9.8% 올랐어요. 서울은 10.1% 올랐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김영삼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상승률이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둔화되고 있네요. 네.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하락 압력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강해지고 있는데도 대규모 부양책,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미친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취했는데도 이런 거거든요. 네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세계 경기는 일정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압력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그다음에 집값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여전히 강해지는 시대로 갈 거라는 겁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원년으로 해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향후 10년 동안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이런 압력들이 이제 결부가 되면 기본적으로 하락 압력이 강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하락 압력이 강한데 부양책을 써서 그나마 올랐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하락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화 정책을 쓴다 그러면 이 부동산 집값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정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네네. 이래요. 이것도 가계부채 통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5년 동안 가계부채가 202조 늘어났어요. 그러죠 지금.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300조 늘어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다 못 채웠죠. 네. 근데 그중에 440조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한번 세어보자는 거죠. 네.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가 더 많이 뛰었는데 가계부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그러네. 이건 뭘 말하나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 되는데 빚을 땡겼다. 빚을 내서 집을 억지로 사게 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내는데도 거꾸로 말하면 집값이 이 정도밖에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옆에서 막 힘을 주고 뭐 어떻게 짜내라고 이렇게 해도 이게 결국은 네.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몇십 년 전처럼 또는 10년 전처럼 뭐 빚내서 집 사두면 언젠가 집값이 올라서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지. 그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착시 현상이고요. 앞으로 점점 더 명확해질 텐데 큰 흐름에서 보자면 적어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30, 40대 되는 분들이 또는 50대 전반까지 자기 노후를 대비해서 집으로 이렇게 자산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노후 되면 내가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쓰지. 이런 분들이라면요. 과거에는 그런 셈법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향후 한국 경제에 닥쳐오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년 안에 뭐 투기를 했으든 빚내서 집 샀으든 내가 이렇게 한탕 먹고 나도 튀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건 안 말려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대열에 끼겠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 하라고 하세요. 네.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보금자리 우리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아갈 보금자리 하나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대열에 굳이 저는 무리하게 낄 필요 아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네. 지켜보셔도 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근데 네. 이 선 소장님이 이렇게 이런 근거 나와 있는 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역대 정권의 큰 흐름을 네.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뭔가 이렇게 좀 착시 현상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엄청 뛰고 있다, 뭐 더 뛴다. 막 이런 네. 그 얘기를 하지만 근데 한마디로 이것이 착시 현상이고 사람들이 집값을 실제보다 더 많이 뛴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착시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왜 착시 현상이냐면 언론의 왜곡 보도 또 그 바탕을 이루는 부동산 업계의 왜곡된 통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착시 현상이 있죠. 진짜 좀 네, 왜 착시 현상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 지수를 근거로 해서 막 이제 이 호가가 올라갈 때는 이게 막 팍팍팍 뛰는 것처럼 만들어내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실거래가 상승률이 그게 못 미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부동산 업계들이 집값 통계를 낼 때 말이에요. 네. 신규 분양을 해서 그게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통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가격지수는 그나마 좀 양심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국민은행은 기본적으로 5년 단위,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도 한 2년 반 정도 기간별로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을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동산 업체들 경우에는 이거 1년마다 그냥 신규 신빙 아파트들을 부동산 통계에 다 넣어버려요. 근데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다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오면 올수록 비싸고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들이 당연히 신빙 아파트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들어가 버리면 기존의 주택들로만 하면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안 높은데 이게 막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강남에 재건축한 뭐 고가 아파트들, 상대적으로 다 고가 아파트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집값이 계속 뛰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더 뛰는데 훨씬 더 상승폭이 큰 걸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아파트 뛰는데 뭐 내 집값만 이렇게 정체돼 있거나 떨어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저희가 집코치라는 앱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집코치 앱에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다 축적해 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돼요. 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한참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도 내고 또 한편 집코치에서 이제 매주 단위로 이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집값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쏠 건데요. 그러니까 집코치 다운받으시 쓰시면 되고요. 막간을 이용한. 아니, 막 흥분하다 갑자기 광고하니까 약간 좀 미친 사람 같네. 얘기해 주세요. 미친 사람?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부동산이 미쳤지. 그렇지. 미친 부동산.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새 아파트 중심으로 주로 오르고요. 그다음에 옛날 아파트, 특히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나 그 서울 지역의 다른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도시가 아닌 구도심 쪽 이런 쪽 아파트들은 집값이 많이 안 올랐거나 또는 오히려 정체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지역들이 사실 2006년 말 2007년 고점에서 비하면 여전히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대다수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에 지어진 신도시 또는 구도심 이런 쪽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보세요. 건설업체들이 계속 신규 분양 물량 쏟아내죠. 네. 그러면서 자기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분양제 하에서 투기대열에 쓰게 만들잖아요. 장소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높은 분양가가 또 한편 높은 처음에 초기 가격으로 설정이 되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건설업체들 경기 살려서 건설 투자 늘리게 해서 이제 이 경제 성적표 좋게 하려고 이 분양시장 규제 다 풀어줬죠. 또 재건축 규제도 풀어줬죠. 그래서 부동산 뭐 부자들 중심으로 해서 강남 아파트들 가격들 다 올려줬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새 아파트들을 지어서 새 아파트 사게 합니다. 그 아파트가 처음에는 올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잘 안 뛰거나 이렇게 무지막지한 부양책을 써도 뛰는 게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라고요. 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신빙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팔지 않고 오래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10년, 20년. 그러면 그 아파트들도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낙곱살에서 여러 번 떠들었는데 일본이 이미 그런 경험을 했고 실제로 아파트들은 이제 감가상각되는 물건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되면 될수록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거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미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미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미 크게 보면. 그다음에요. 특히 평형별로도 착시가 있는데 이게 전체 섞어놔서 그런데 중대형 평형들은요. 가면 갈수록 지금 힘이 없어요. 그나마 중형 소형 아파트들이 이제 그나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건 한편으로는 가구 수가 1인 가구 그러니까 뭐 이 1인 가구라기보다 1인 가구는 사실은 그걸 사주 소득은 안 되지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구 수가 좀 가구 원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고 한편으로는 그나마 덜 올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범위 안에서 이제 좀 일반인들도 그래도 빚 좀 내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소형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는 것이지 중대형은 여전히 굉장히 이게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네. 아, 참,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언론이 참 이 조장하는 거 이런 것도 네. 너무 많다. 왜곡 보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가계부채 문제가 네.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말 네. 그야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얘기를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네. 근데 그 가계부채 위험성이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경제의 6월 5일 기사입니다. 네. 팩트체크 가계부채 위험 수준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부제는 중도금 집단 대출은 사실상 건설사 채무. 가계 비주로 보기 어려워. 이런 부제고요. 자, 기사 일부 내용은 이런데요. 집단 대출은 부실 위험과 거리가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담보가 확실한 데다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까지 받고 있어서다. 절대 규모도 많지 않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용은 50%를 밑돌고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집단대출은 23%, 네, 그러니까 약 140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 건설사들은 또 집단대출 억제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라고 강조한다. 그놈의 서민파이. 네, 서민이라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대표는 중도금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서민은 거의 없다며 집단대출을 죄는 것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이가 없는 기사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게 제가 보니까 답답한 그럼 거예요. 피해자가 나네? 네. 이러면서 네. 집단 대출이 건설사 채무면 그럼 건설사 채무면은 그럼 우리가 어. 그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격 그쪽 안 갚으면 채무니까. 그러면 야 저 청약에서 된 사람들은 로또 맞았네. 그러니까. 아니 공짜로 집 한 채 받은 거잖아. 건설사가 내주니까 중도금. 뭔 말이요? 이 말이요 빵구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도 그리고 이게 경제신문이라는 데가 네. 버젓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보증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른바 보증을 그러니까 보강해줘요. 신용을 보강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거죠. 집단 대출 금리가 그래서 싼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건설사 채무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누가 갚나요? 내가 갚지.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갚잖아요. 네. 더구나 이게 뭐 중도금 잔금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요. 이게 그 입주할 시점까지 자기가 대부분 안 갚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인 대출로 확실히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때는 누가 갚냐는 거죠. 그 건설사가 갚아주나? 그러니까 참. 이거는 그냥 어떤 집단 대출의 어떤 구조를 그 상품의 구조를 가지고 이게 마치 최종적인 저 부채 상한의 주체가 건설사에 있는 것처럼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을 위한 것처럼.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이게 입주했는데 나중에 집값 떨어지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빚 못 갚으면 이 사람들이 다 하우스프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게 겁나서 예, 이렇게 너무 분양시장에 이렇게 너무 뛰어들지 말라고 그렇죠, 했던 그렇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빠 이거 보세요. 이 기사 올라오고 나서 얼마 후에 기사를 쏙 바꿨습니다. 바뀐 제목이 한개 가구 빚 80조 부실 뇌관 중도금 집단 대출은 리스크 나자. 이렇게 바꿨는데 아까 그 제가 읽어드린 내용 이것도 이제 지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네들 스스로 찔렸나 보죠. 근데 중도금 집단 대출 리스크 낮다라는 것도 개뻥이에요, 이게. 리스크 낮은 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이나 잔금 치를 때까지 네. 그때 이걸 분양 대금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른바 아까 도시주택보증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이 신용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금리에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 대출로 전환이 되면 이게 안전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단 대출은 소득 심사가 의무가 아니에요. 일부 하고 있지만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용도를 파악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말 자기가 개인 대출로 전환했을 때
소득 리스크가. 여력이 안 되는데 저 빚내 갖고 집 산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리스크가 이게 시기적으로는 잔금을 갚을 때까지는 몰라도 갚을 때 되면 입주 후에 네. 개인 대출로 전환된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리스크가 어떤 주택담보대출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요, 이 기사에 아까 제가 제목만 읽어드렸잖아요. 이 바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0.3%, 0.2% 그친다. 한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반적인 가계대출과 달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게 일부는 맞을 수 있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일단 집단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집값이 오를 때는 이 연체율이 안 높아져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소득이 되든 안 되든 뭐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갚는단 말이에요. 땡겨가지고. 네. 네. 근데 이게 집값이 떨어질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오른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이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집값이 그냥 완만하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우스푸어 넘쳐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때보다 평균적으로 빚을 더 많이 내서 집을 사거든요. 그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서고 나서 주택대출 규제 풀고 나서 그때 집값이 뛰었을 때 사람들이 집 한 채 거래할 때마다 과거에 비해서 평균 2-3배씩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럼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오를 때는 모르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난리 나겠네.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도 높고 또 하우스푸어가 됐을 때 빚을 못 갚을 가능성도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떨어진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 조금 떨어질 때도 연체율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만 보고 괜찮다라고 하는 건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고. 큰 그림을 계속 흐름을 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가계대출과 달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기 어려운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네, 그렇죠. 이제 담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정 안 되면 은행에서 이걸 경매로 처분해서라도 일부 원금은 뭐 완전히 다 원금을 회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거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LTV 규제라는 게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LTV 규제라는 건 그래서 이제 은행권을 주로 보호하는 거고요. DTI는 개인의 소득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개인을 보고. 근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DTI는 풀었다 조였다를 많이 했는데 LTV는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기 전에는 60%로 계속 고정시켰거든요. 네. 그건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래도 이제 금융권은 나름대로 보호하겠다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와라라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장담하기 힘들지만 어쨌거나 일정한 안정막이 돼 있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위험한 거고요. 특히 1금융권, 은행권은 몰라도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사라든지 이렇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데 있잖아요. 후순위 대출 해주는데 이런 데들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네네. 가계부채의 어떤 절대적인 수준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OECD 국가들 평균이 한 13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70%를 이미 넘겼어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네. 사실 정확하게는 개인 부문인데 어쨌거나 이해하시기 쉽게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 부채 규모가 한 170%를 넘겨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고요. 네. 더 중요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스페인 같은 나라들 대부분 이 부채 비율을 낮췄어요. 그렇게 이른바 부채 다이어트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경기가 좋아진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계속 부양책으로 일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더구나 아까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가계부채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가계부채가 각각 120조, 143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이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2015년 이전, 2014년부터 그 이전 10년 동안 가계부채 늘어난 평균 규모가 60조 원인데 그 60조 원이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평균 30조, 4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무지무지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그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예요. 그 30몇 개국 가운데 세 번째라고. 그 세 번째인데 우리보다 높은 데가 스웨덴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2.5배 이상 높잖아요. 여전히 예전 비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성장률이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7% 가까운 성장을 하잖아요, 중국은. 더구나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고 경제 성장률이 양호해요. 근데 우리는 경제 성장률도 안 좋은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사실상 어떤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7% 성장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11% 증가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미친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렇게 가면. 진짜 불안해 죽겠네. 말씀 네. 듣다 보니까. 네네. 자, 그리고요. 요즘 이렇게 또 집값이 뛰다 보니까 이 고액 자산가들이 아파트와 주식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보입니다. 네. 헤럴드 경제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부자들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코스피 3천 간다. 기사 일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특히 서울 강남권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 은행 PB센터장은 현재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 선인데 재건축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1억 원으로 올라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강남권은 잠원, 서초 등 재건축 단지도 많이 남아있어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산가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은행 PB 담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학습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 투자금을 인출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 이거 뭐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투자의 흐름을 잃고 있는 이 투자가들, 큰 손들, 정말 주택시장에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올인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막 들면서 이 주택시장이 막 불붙겠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것만 읽으면 막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가 아파트들은 다 그냥 자기 현금으로 막 사지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죠. 막 세상에 나만 가난한 것 같아. 그리고 꼭 이 기사뿐만 아니고 네네. 뭐 강남에 지금 이제 집값 오르는 게 마치 투기가 아니라 그냥 돈 당연히 있는 사람들이 흐름처럼. 뭐 이렇게 투자 대상으로서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실수요인 마냥 이렇게 이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개뻥입니다, 맞죠? 오늘 개뻥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틀린 이야기여도 현상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역시 우리가 집코치 서비스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서울의 강북, 강남 포함해서 대표적인 아파트들 10여 개 아파트 단지들의 부채 실태를 조사해 봤거든요.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다 떼봤어요. 네, 그것만 하느라고 뭐 1,100백만 원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서 다 떼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자료 갖고 있는 건 저희 연구소밖에 없어요. 이야, 사실. 집코치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부터 이 강남 재건축 열풍이 되게 불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강남 재건축에서 이제 되게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가 개포 주공 3단지였는데 그거 저희가 해봤더니요. 빚내는 사람이 70% 정도 돼요. 빚내는 사람이.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네네. 70% 정도 되고요. 그 사람들의 그리고 90% 정도가 전세든 월세든 끼고 삽니다. 순전히 자기 자산으로 사람이 없다는 그리고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네. 평균 부채 내는 게 한 5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포주공 3단지 그 조그만 아파트 물론 이제 그 집값이 뭐 10억 넘어간다 막 이럴 수 있지만 사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은행 빚 끌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물론 이제 썩어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재건축 상태 자체로는 되게 이제 노후에 된 아파트니까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전월세를 그래도 뭐 몇 억이든 끼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돈이 뭐 남아도로 사느냐? 안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재건축 이미 하고 나서 2008년인가 이렇게 분양했던 아파트, 2007년인가 그 2008년인가 그 아파트 경우에도요. 실제로 저희가 그 등기부등본 다 떼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아파트들조차 그 막 수십억 가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들의 주인들조차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진짜 정말 알짜배기 부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기사의 케이스로 잡을 만큼 충분히 있어요. 있지만 평균 내면 그 아파트들 경우에도 대략 한 50% 이상이 빚을 내고요. 그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부채를 더 많이 냅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높고 뭐 자산도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순전히 뭐 자기 돈으로 다 산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정말 알짜배기 막 자기 순수하게 자기 갖고 있는 돈만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비교적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투기판이라는 거예요. 그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자인데 네. 야, 내 돈 주고 사는 거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금리니까. 예, 금리가 낮으니까. 예, 뭐 돈 있으면서도 뭐 저 돈 빌려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예, 그냥 자기 돈 동원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금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채 좀 땡겨오는 거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예, 집값 오르면 그만큼 수익률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요. 대부분이 빚을 예, 내고 있다. 뭐 엄청나게 고액 자산가들이고 정말 현금 빡빡하게 쌓아두고 막 지른다 이런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렇군요. 아, 정말 네. 투기 범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데는 거꾸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어요. 노무현 정부 후반에 뭐 강남 재건축 비롯해서 버블 세븐이 막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값이 투기성이 강한 지역은 집값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그 지역이 더 많이 빠져요. 예를 들어 강남의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때 뭐 14억 막 이렇게 가다가 8억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야,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예. 분당에 예를 들어서 막 30억 가던 아파트가 그게 10억대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와. 40%씩 반토막 났어요. 그런 거는 왜 기사에 안 나?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건 지금은 오르니까 역시 오르는 것은 오른다. 그리고 뭐 가격 차별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두고 보세요. 만약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 지역부터 먼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 투기 규제를 제대로 쓰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떨어지냐? 이런 지역들부터 떨어집니다. 야, 진짜 또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는 리스키한 거죠. 아, 그렇네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투자하는 용으로 진짜 자기 무리해서 그런 강남이나 이런 데 집 구입하신 분들이 진짜 좀 불안하겠다. 진짜 안 불안할까? 난 불안할 것 같아. 아니 뭐 그분들은 뭐 불안하든 말든 제가 책임질 거 아니죠. 뭐. 시크한데? 네. 네. 자.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뭐 그 감당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쵸.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경고 많이 네.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앞서서 가다가 이렇게 산자여 따르지든 않고 저 혼자 막 앞서 나가다가 저 혼자 막 수백 방 맞고 있는데 뒤에서 네네. 아무도 응원해 주진 않고 댓글 네네. 악플 댓글들이나 달고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당신도 비웃었잖아. 아니에요. 안타까운 헛웃음이었습니다. 네. 나는 곱살이다 155회. 오늘은 요즘 더운 여름의 햇빛보다 더더욱 뜨거운 주택시장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뜨거우세요. 오늘 열정이 아주 가득하시네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곧이어 계속되는 낙곱살 155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